자, 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주를 모르시는 사람도, 모르는 분도 이제 운명에 대한 얘기를, 용어를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많이 쓰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운명의 장난이다. 운명적인 만남이다. 연도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것들은 사주 공부와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들 중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은요, 실은 운을 네 가지로 나눠서 해석하고 적용을 달리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운에는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은 뭔가 나누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운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유효기간, 얼마나 긴지에 따라서 운을 네 가지로 나누고 해석을 달리하는. 운을 해석할 때는요, 운을 갖다 해석하는 해석 모델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모델은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필름 카메라가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그 필름 카메라에서 있는 필름의 모양을 한번 됩니다. 필름 모양이 이렇게 한 칸 한 칸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려져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번호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여기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있다고 치면 지금 여기 필름이 한 칸이 여러분은 이 자기의 운은요, 자기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라는 운이 나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 칸 지나고 나면 이게 다음에 라라고 하는 글자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준비된 마 차례대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던 운이. 근데 지나가는 속도가 네 개가 서로 다른 거죠. 이 첫 번째 요거는 이게 하나가 지나가는데 1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런 운을 일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진. 젊은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뭐 시쳇말로 오늘은 일진이 사나워, 또 현진건의 뭐 옛날에 그 소설을 보면 운수 좋은 날, 뭐 이런 걸 보면 일진 좋은, 인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 일진은 뭐다? 일진에서 그날 하루의 운을 말하는 겁니다. 일진은요. 그럼 얘를 언제 얘를 언제 쓰느냐? 나한테 중요한 날을 잡을 때 이 일진을 활용해요. 뭐 결혼하는 날, 아이 낳는 날, 이사 가는 날, 수술하는 날, 소송하는 날, 뭐 나한테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 마케팅 하는 날, 가게 문 여는 날, 뭐 이런 것들처럼 나한테 의미가 있는 날을 잡을 때 기왕이면 나한테 흉한 날을 피하고 나한테 좋은 날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나를 잡는다. 그래서 이걸 택이란다. 택일할 때 이걸 쓰는 겁니다. 물론 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쓰는 건 맞죠. 근데 가장 상세한 날짜까지도 집어넣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이 이게 번호가 매겨진 운이 이게 대기하고 있는 건데 현재는 여기 있다고 치는 겁니다. 다음에 한 칸 지나가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미치겠죠. 요거는 한 칸이 지나가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얘를 월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월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월운은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언제쯤 몇 월 달쯤 일어날지 예측하는 데 쓰입니다. 근데 이 월운 해석할 때는요. 나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까지 옮기는데 문제가 없는 일은 이 월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신발이 하나 필요해서 백화점 가서 신발을 사거나 온라인에서 신발 하나 구매하는 행위를 했다. 이건 운을 안 따집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내가 배고파서 저녁 때 탕수육 하나 시켜 먹을랜다. 이건 운 보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매도한다든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매도를 한다든가 누군가의 중요한 계약을 한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가 불특정 누군가와 나와 의사가 일치돼야 이루어집니다. 즉 매도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채용 계약이 이루어질 때 매도가 되고 내가 채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누군가 불특정 다수의 특정인과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 그것이 몇 월 달쯤 이루어지는지 볼 때 이 월운을 쓴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보통 어떤 이 원을 썼을 때 나오는 결과를 보면, 내 집이 언제 팔려라고 묻는 바람에, 내년도 5월에 팔릴 겁니다. 내년도 10월에 팔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월운을 쓰면요. 자, 세 번째는요, 이 이룬과 월운이 지나가면 똑같이 얘도 지나간과 동시에 얘도 같이 지나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얘는 한 칸이 지나가는데 1년이 걸립니다. 얘를 세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수라고도 합니다. 이 신수는요, 보통 어른들이 이제 신수 본다 이런 표현을 갖다 많이 들어보긴 했을 겁니다. 즉, 다시 신수 본다는 얘기는 뭐다? 한 해 한 해의 운을 해석한다. 이게 신수를 본다. 이거 1년운을 말합니다. 여긴요.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마지막 것이 있는데 요거는요. 한 칸이 지나가는데 보통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자,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은행에서 내가 500만 원을 빌렸는데 1년 내에 갚아야 된다는 것을 나는 어떤 걸로 보면 계정을 뭘로 하냐면 단기로 빌렸다가 단기 차입금합니다. 근데 만약에 좀 더 큰 돈이지만 10년 또는 20년 만기로 빌리면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땐 장기 차입이라고 걸 씁니다. 즉 기간이 길어지는 건 장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기간이 길어지니까 원래는 긴 장자가 써야 돼. 진짜가 써야 되네. 장자가 써야 돼. 장운이라는 운이 이 용어가 맞는데 이게 중국의 서자통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 10년의 운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도에 비해서 이 용어가 좀 평범하다고 느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장이라는 글자를 바꿨습니다. 대자로. 그래서 얘를 대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대운은요. 세 가지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대운은요. 한국에 와서 한국의 대운이란 말이 전도했을 때 한국에서는 내피셜이 좀 적용되는 게 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큰 거를 좋다고 느꼈는가 봅니다. 그래서 큰 거를 길자를 넣어서 대길운. 그래서 대운이 오면 크고 좋은 운이니까 내가 잘 살게 되고 입신양명하게 되고 내가 하는 일에서 큰 성공을 맛보게 되는 것이 대운이 왔을 때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운이 언제 옵니까? 그 말은 나 언제 잘 먹고 잘 사냐를 묻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운은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자, 대운은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10년을 주기로 운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하면 알 수 있죠? 한 칸 지나가는데 10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한 칸 지나가는데 1년 걸리고 한 달 걸리고 하루 걸리듯이 얘도 10년에 한 칸씩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게 안 바뀝니다. 또 하나 사람이 아닌 동물들, 펫들 이런 경우 고양이, 개, 강아지 이런 펫 동물들은요 대운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인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자기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대운이 바뀝니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 대운은요, 사람마다 바뀌는 시기가 달라지고요.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사주 원국에서 이제 볼게요. 이렇게 사주를 포맷을 했을 때, 여기 아래에 있는 숫자가 대운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대운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대운이 한 칸 딱 지나가는 나이의 끝자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2살 때
대운이 정축이란 대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다? 이 월지를 그대로 씁니다. 병자라는 대운으로 있다가 2살이 되면 정축으로 있고 10년 동안 정축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12살이 될 즈음에 무인한 대운으로 서서히 쫙 바뀌어갑니다. 대운은요, 12살 때 한꺼번에 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계절이 바뀌듯이 이 정축이란 기운과 무인이란 기운이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 12살이 딱 있다고 치면 여기에 정축이란 기운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정축이란 기운은 이렇게 12살이 좀 넘어가지 영향을 좀, 무인이란 기운은 벌써 10살, 9살부터 영향을 좀 미치기 시작하면서 이 오버랩되는 기간이 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살에는 무인이라는 걸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제 이렇게 10년을 있다가 기묘한 대운은 22세가 되면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운은 그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대운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대운에 따라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운은요, 이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이 2개씩 뭉쳐 다닙니다. 뭉쳐서 긍정 또는 부정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평균 삶이 이런 모습으로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나 여기가 지금 능력과 곱하기 노력의 결과물이 여기 정도 된다면 평균적인 걸 살린다고 치면 이 사람의 삶은 요걸 그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사인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사인 곡선을 그리는데, 자, 이 구간은 자기의 능력이나 노력의 곱하기보다 더 많은 걸 얻는 시간이 되는 거죠. 플러스 알파 시간이 됩니다. 다음에 근데 요게 대운이 2개씩 뭉쳐지니까 한 개가 10년이고 2개면 2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간은 내가 플러스 알파의 세월을 보내게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20년이 다 되고 나면 이렇게 나눠서 이 20년간은 마이너스 베타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또 이게 다 지나고 나면 플러스 여기서 뭐 20년을 같이 주기로 해서 플러스 감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대운의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 나이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몇 살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무슨 일을 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확장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더 넓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어떤 업종을 바꿀까요? 또 어떤 회사를 내가 머지하고 규모를 키울까요? 아니면 새로운 상품 라인을 도입할까요?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까요? 처럼 확장에 관한 것을 문의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지금 적어도 여기서 10년 정도는 내가 대운이 좋은 상태이니까 사주에 맞는 것을 한다면 적극하라고 확장이 가능한 시기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시간이 다 지나고 내가 이제 대운 좋은 시간이 여기서 한 2,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가요. 여기 다음으로 안 주어진 대운이 한 2에서 3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그동안 장사가 잘 됐는데 확장을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돈도 좀 많이 쌓였으니까 확장할 집은 어떻게 했냐고 얘기하면 이때는요. 세운이 어떠한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불가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대운 자체가 앞으로 불리한 쪽으로 갑니다. 이 마이너스 베타가 한 20년간은요. 이때는 축소를 하고 현상 유지하는 것, 또 까먹지 않는 것, 이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때는 확장이 돼야 되지만 이때는요. 아무리 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예측을 잘한다고도 예측하지 못할 변수나 다른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누렸던 프리미엄을 다 까먹는 시기가 이 20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20년이 보통 5년까지는
많이 까먹을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5년쯤 되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이 압니다. 이제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보통 요쯤 여기서 10년이 지나고 한 15년쯤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그러니까 안 좋은 기간 20년 중에 15년쯤 지나면 아주 좌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걸 이루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이루었는데 또 다른데 자꾸 탈이 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어떤 친구하고 돈을 좀 투자하면 좋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투자했다가 번 돈을 다 까먹는 거.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벌었다가 다 까먹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 발생하고요. 내가 직급이 어떤 회사에서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기 그렇게 힘써갖고 올라가고 사무까지 달았는데 무슨 아뿔싸 갑자기 회사가 부주중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되는 경우도 이럴 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 마이너스 베타 구간이 20년 동안은요, 내가 뭘 하는데 이루기는 엄청 힘듭니다. 근데 손실나면 금방 까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이루어서 쉽게 까먹는 구간, 그리고 쉽게 잃는 걸 다 손실나는 구간이 이 20년이 됩니다. 이때는요, 돈이나 사회적 명예뿐만 아니라 배우자 관계도 그렇습니다. 배우자 관계가요, 이때가 되면 이 위로 갈 때는 이성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면 내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 있는 이성도 나한테 잘해주고요. 또 길 가다가 만나는 아줌마도 나한테 잘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웃 아줌마들한테 친한데, 이 아랫때가 되면 와이프 덕분만 아니라 누나나 엄마나 내가 이성이라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의 모든 덕이 많이 단절되는 느낌이고, 이상하게 내가 말하는 전부 다 이렇게 툭툭툭 써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경우도 이 마이너스 이 구간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20년이 좋아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40대 정도의, 만약에 30대에서 50대까지 이 구간이 있다고 치면 30대부터 50대까지는 하느님보다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까먹어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시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30대에서 50대까지 이 구간이 있다면 그때 이루어놓은 부나 자신감이 굉장합니다. 그걸 언제 까먹기 시작하냐면 이 운이 바뀌는 시스템, 요때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부와 신용을 척이 바뀔 때 5년 내에 다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운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사주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지금 표현하는 것은 지금 용어 정리라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용어는 뭐다? 운입니다. 운인데, 운 중에서 대운이라는 걸 설명했고요. 또 대운이 언제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대운수라는 것, 요 숫자, 요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지금 그 일진과, 그러니까 월운과 세운 또는 신수라고도 하죠. 요거를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운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볼 때요, 네 가지 중에 어떤 운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음을 좀 물어보십시오. 또 실제 사주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대운과 세운, 일진, 월진, 월운 이런 것들의 해석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얘를 별도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주에 이제 고수가 되면 이제 많이 알 수 있는 건 사주를 보자마자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보자마자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주 관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하나 좀 개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하는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강의입니다. 초보자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이상 공부했던 사람도 이렇게 개념 설명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초보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나는 이게 무의미하다. 사주 해석을 못하면 20년을 공부해도 초보입니다. 사주 해석을 할 줄 알면 1년만 공부해도 고수입니다. 지금 사주를 볼 때는요, 내가 몇 프로 정도 이해한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쵸? 그게 정확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실전 사주를 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 강의는 사주를 볼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말하는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의 원리 속에서 파생된 다양한 원리를 동시에 강의한 경우가 제 강의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 사주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는 간단한 용어를 지금 설명해 봤고요. 이제는 원리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지울게요. 자, 처음에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사주를 푸는 원리를 얘기했는데,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사주를 뭘 가지고 사주를 해석하고 운을 해석하는지, 이걸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원리를 좀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주를 해석하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과정 자체가 종합병원에서 진단하는 과정과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서 처음에 이제 한 50대, 60대쯤 됐다고 가정해보고 한 55세에 병원을 갔다고 쳐봅시다. 건강 진단을 받으러. 그러면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문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하는데 물어보는 거죠. 설문조사를 해서. 그래서 뭐 가족 이력 중에서 뭐 위암 환자는 있는지, 혈액암 환자는 있는지, 고혈압 환자는 있는지, 당뇨 환자는 있는지, 그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뭐 술을 먹는지, 담배를 태우는지, 건강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식습관은 어떤지에 따라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지금 먹는 약은 뭐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질문지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그걸 문진을 하죠. 그런 다음에 종합적인 검진을 들어갑니다. 이제 문진이 끝나면 검진을 하겠죠. 검사를 하는데 검사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뭐 12시간을 금식을 하라고 해갖고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뽑는 게 혈액 검사를 하죠. 혈액 검사 끝나고 나면 소변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집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하고 CT를 가끔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시경도 필요에 따라 보기도 하지요. 어떤 경우는 이제 암 검사도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심전도를 찍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걸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어떤 종합적인 소견을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한 다음에 소견을 말할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검사를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정말 열심히 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손가락뼈에 금이 갔는지 갈비뼈에 금이 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다? 혈액 검사에서 알 수 없는 정보를 엑스레이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소변 검사나 어떤 단백뇨가 나오는 것 정도는 전부 다 소변 검사에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에서 못 찍는 것도 못 알 수 없는 거를 소변 검사에서 알 수 있고요. 다른 데서 알지 못하는 걸 내시경이나 조직 검사에서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말은 내 건강 정보가 이렇게 원판이라고 하면 하나의 방법으로 얘를 갖다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얘를 쪼개서 하는 겁니다. 요만큼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요만큼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만큼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다른 방법들을 다 이렇게 동원하게 되면 나의 건강 검진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동네 의사 한 분이, 야, 나는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청진기 하나만 있으면 당신의 모든 병을 난 다 알아낼 수 있어라고 큰 소리를 친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요거랑 똑같은 게 사주를 볼 때도요. 지금 사주를 볼 때도 저는 물어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요.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무엇을 알고 싶어요? 다 물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는요. 사주는요. 그것대로 그대로 정해진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따라 달라지고요. 어느 가문에 태어났는지 달라지고, 부모가 누군지에 따라, 형제가 누군지에 따라, 또 학교를 할 때 어떤지에 따라 내 일생과 경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나 이거 50세 사람이 물어본다면,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검진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혈액검사에 해당되는 것들을 갖다가 음양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양론을 갖다 이 사주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행론으로 한번 바라보기도 해요. 그리고 간지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육친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기는 격국론으로 봅니다. 또 요거는 신살론에 해당되고요. 요거는 합축론에 해당되지요. 요거는 12운성론에 해당되고요. 요거는 12신살론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 각각의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조각조각 요만큼씩 해서 맞춰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주의 특성을 파악해서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은 안 좋아집니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쭉 거치는 걸 한마디로 뭐냐면 통변한다 또는 사주를 간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 야 나는 다 필요 없어. 오행론 하나면 나는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청진기 하나로 모든 사주의 당신의 모든 병을 내가 진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게 묻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얘들도 똑같이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정보들을 서로 다른 정보들을 줄 수 있는 이론 체계입니다. 자, 이론 체계를 갖다가 다 적용해서, 근데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주가 있으면 그 사주에 적용해서 하나하나 그 사주를 풀어나가는 것, 얘를 운명을 상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사주의 원국을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운의 영향에 따라서 변화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원국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이거 갖다가 그릇보기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릇이 어떠한 운을 만나면 어떻게 변하느냐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코스모스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코스모스의 모양을 갖다가 한번 떠올릴 때 이런 점으로 있는 것도 제가 코스모스라고 우기면 여러분 긴가민가 할 겁니다. 또는 이렇게 잡초처럼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거 얘를 코스모스라고 하면 이것도 코스모스가 아니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여기에 이렇게 꽃을 갖다 코스모스처럼 꽃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 얘는 코스모스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얘도 코스모스, 얘도 코스모스, 얘도 코스모스, 다 코스모스입니다. 자, 코스모스는요, 가을에 핍니다. 가을에는 꽃이 피어서 이 모습을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하는 코스모스의 모습이지만, 이게 한겨울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코스모스가 풀이나 꽃이 존재하는 식물의 줄기에 매달려 있으면 코스모스는 죽습니다. 코스모스는요, 자기 생명을 이 뿌리나 또는 씨앗 속에 감춰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뭐다? 코스모스의 씨앗 모습이거죠. 이 씨앗 모습은 늦가을에서 초봄까지
모습은 이 모습 또는 이 뿌리에 생명이 갇혀 있는 모습, 이게 지금 코스모스의 모습인 거고, 적어도 이 모습을 1년 12개월 중에서 5개월 정도는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월까지는 안 되지만 4개월 정도 유지하겠네요. 그러면 자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보통 이런 모습까지는 빠르면 11월, 12월, 1월, 2월 이 4개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은 이 코스모스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 코스모스 심으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3월쯤 되면 3월, 3, 4, 5, 6, 7월까지 해서 5개월 동안 이런 모습을 풀처럼 나겠죠. 자기 처음에는 잡초인지 잔디인지 모를 정도로 또 다른 거 섞여 있으면 모를 정도로 풀처럼 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8월쯤 되면 8월에서 10월까지는 이런 꽃의 모양을 피게 되겠죠. 그러다가 11월부터 다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스모스란 모양은 이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1년 중에서 길어야 3개월, 작으면 2개월 정도만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구간을 코스모스처럼 생기지 않은 이 점의 모양으로 또는 풀의 모양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코스모스의 1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의 사주를 분석했더니 당신은 코스모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코스모스인데 이 모양이 아니고 이 모양이라는 거지요. 왜? 운이 겨울이란 이 모양이라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양인데 왜 나는 코스모스가 안 되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가을이 돼야 이게 발화가 돼서 꽃이 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름이라면 당신은 풀처럼 모양이 있어야 자연에 어울리는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뭐다? 운에 따라서 지금 계절은 운입니다. 코스모스 씨앗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의 사주인 거고요. 얘가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씨앗으로 있는지를 결정하는 건 어떤 거다? 운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많이 결정하는 게 대운이고요. 또 여기서 세부적인 결정은 세운에서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다? 운에 따라서 그릇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요. 나는 코스모스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진달래와 또 개나리도 있고 나리꽃도 있고 장미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또 여기에 한란이라고 하죠. 겨울난초. 이 5개를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봄에는 진달래나 개나리를 피는 쪽으로 액션을 취하라. 여름에는 장미를 피우는 쪽으로 액션을 취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난해꽃을 피우는 쪽으로 집중하라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은 운에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이 꼬이려면요. 꼭 한겨울에 진달래나 개나리 농사한다고 힘을 다 뺍니다. 그러다 봄이 오면 얘는 필 때가 됐는데 이제는 이게 진달래 개나리 안 되겠어. 재미가 없어. 이번엔 코스모스나 국화를 피우려고 할 거야 라고 노력을 합니다. 운에 못 맞춰가는 겁니다. 이걸 운에 역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을 본다는 것은 지금 운에서 잘 될 수 있는 사주인자는 무엇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갖다가 운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은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사주 원국을 갖다가 먼저 그러니까 사주 원국을 바라보는 방법과 운을 바라보는 방법을 좀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주 원국 원리 중에서 사주 원국을 분석하는 방법도 좀 설명할 거고 운의 해석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고급 기법까지 다 들어간 설명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 공부를 해가면서 1년 후에도 다시 한번 보고 2년 후에도 다시 한번 보고 이 영상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 영상은요. 크게 지금 커다란 산을 올라가고 등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등산하기 전에
이미 드론에서 이 산의 모양을 먼저 보자는 겁니다. 나는 지금 땅에 있지만 저 1200m 넘어 있는 계곡의 모습을 살펴보고 1500m 넘어 있는 저 산의 산의 그 봉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험한 길은 어디 있고 이제 샘물은 어디 있고 이걸 미리 보고 나서 가면 훨씬 더 좋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주 원국을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건 지울게요. 자, 사주 원국은 봐서 이거 여기 있는 것이 지금 사주 원국입니다. 자, 요거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갑진, 병자, 무진, 이 사주 원국에서 이 사주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얘를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분석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천간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를 해석하는 방법, 천간을 해석하는 방법, 두 번째 지지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천간과 지지에 띄어서 얘를 갖다가 그 오행으로 나눠주고요. 얘를 육친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사를 해석한다. 이 순서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천간을 해석한다는 거와 지지를 해석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을 해석한다는 것은 갑, 병, 무, 기라고 이 글자를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사주를 갖다가 10년 안쪽으로 이제 5년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요,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고전을 중심으로 이제 배웠던 사람들은 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얘는 뭐냐면 일간이 됩니다. 일간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기해 중에서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일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성향은요,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가 많습니다.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생각이 많은지 다른 사람이 뭐 신경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일간뿐만 아니라 다른 글자의 관계가 일간이 정해지면 다른 글자의 관계가 정해지기 때문에 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먼저 볼 때 천간을 본다는 얘기는 먼저 일간이 뭐다. 일간을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간이 갑부터 개까지 나오는데 이 10가지 중에서 내가 무일간이라고 태어난 사람은 이 사람의 성향과 장점, 단점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천간의 어떤 특정 글자가 성향과 장점과 단점을 이거 갖다가 이 갑부터 개까지 하나하나를 전부 다 서술한 이론, 그거를 천간론이라고 합니다. 이 천간론은요, 이 또한 책으로 따지면 한 2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부터 개까지 얘가 의미하는 것이 무가 지금 여기 일간인데 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연의 자리에 있을 때 해석은 달라지고요. 원이나 일에 있을 때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무라는 글자가 있는데 옆에 개라는 글자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합이 됐을 때 해석도 달라집니다. 또 무라는 글자가 있는데 경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어떤 조화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거의 해석이 몽땅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해석을 각각 다 알아야 됩니다. 얘를 천간론을 갖다 배우면서 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병과 기라는 것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사주를 보기 전에 이미 공부를 통해서 얘들의 속성은 얘가 갑이라는 게 연에 있을 때 속성이 뭐다. 월에 있으면 어떻고 일에 있으면 어떻고 시에 있으면 어떻고
또 기라는 게 시 있으면 어떻고 연월이 있으면 어떻고 일에 있으면 어떤지를 미리 학습해 놓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게 딱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딱 보면 아, 갑이 연에 있구나. 병이 월에 있구나. 무가 일에 있구나. 기가 시에 있구나. 얘를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걸 뭐다? 사전을 뒤지듯이 이미 그런 데이터베이스 머릿속에 싹 있고 얘를 보자마자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해석이 사실 사주 해석은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게 익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를 배웠으면 그거를 적어도 강의를 들은 시간에 한 10배 이상을 반복해야 맺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다? 습이다. 익히는 과정이다. 지금은 배우는 과정이지만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하고 내가 숙달될 때까지 익히는 이 과정이야말로 여러분의 사주 실력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가장 짧은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천간을 바라봤을 때 이 천간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게 뭐냐면 천간에서는요. 양을 봅니다. 자, 천간에서 이제 먼저 바라보는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많은지 양의 기운을 많이 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차례 설명을 하겠지만 보통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10개의 글자가 있을 때 이 위에 있는 거를 보통 양의 기운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것을 음의 기운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책을 보면 갑은 양이요, 을은 음이요, 병은 양이요, 을은요, 얘 무는 양이요, 을. 그러니까 경은 양, 얘는 임은 양, 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 순서에 의한 거. 순서에 의해서 양이 정해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가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지는 모양이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순서에 의해서 음과 양이 결정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얘는 달랑 언제 쓰냐면 천간과 지지가 간지 조합을 이룰 때 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것은 양이고요. 지지에서도 인이라는 것은 양이 됩니다. 근데 요는 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양이고 얘가 양이기 때문에 양은 양의 글자와 조합을 이뤄서 60간지를 이루지만 이 양의 글자가 음이라는 글자를 조합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천간이 10개고 지지가 12개면 원래 곱하기 하면 120이라는 글자가 조합이 나와야 되는데 양은 양끼리 음은 인끼리 하다 보니까 이걸 반을 나누면 60가지의 조합이 나오는 게 이게 60간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면 순서에 의해서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 해서 갑은 양이요 을은 음이다. 병은 양이요 정은 음이다. 무는 양이요 기는 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음양을 어떻게 본다? 순서에 의해서 음과 양을 나눈 것인데 얘는 주로 활용이 천간과 지지를 조합할 때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조합하는 룰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순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서는요. 간지 조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순서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전 사주를 해석을 할 때는 이 순서를 쓰게 됩니다. 갑부터 무까지는 점점 양의 기운이 상승하는 단계입니다. 기부터 개까지는 점점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단계입니다.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요. 시간이 이제 갑부터 이렇게 쭉 그러면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무가 되고요. 그러니까 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처럼 그러니까 갑부터 무까지는 점점 양의 기운이 올라가는 거고요. 기부터는 점점 음의 기운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사주를 해석할 때 여기 기운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가 많은 사람들은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쪽이 강한 사람들은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성격적으로는 밝고 긍정적이겠죠.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약간 소극적입니다. 수동적이고요. 내가 이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양의 기운이 많으면요. 음의 기운이 많으면 앉아서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양의 기운이 많은 건요, 새롭게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고요. 음의 기운이 많으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답습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산업을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으로 나눴을 때 양의 기운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전방산업에 있는 걸 좋아하고요. 음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후방산업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잘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 사주에다가요. 자, 이 사주는 갑, 병, 무, 기. 그러니까 연, 월, 일시에서 연과 월과 일까지는 양의 기운이 많죠. 연, 월, 일에 있는 것은 어릴 때 청소년기 55세까지 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55세까지 정신은 뭘 한다? 양의 기운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내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는 양의 기운이 강하죠.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새롭게 만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고 영업하고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런 걸 강하게 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 음의 기운이 약간 시작되긴 하지만 상당히 아직도 양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천간 자체는 이 사람의 정신을 나타낸다? 그래서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구나.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분야는 전방산업이지 후방산업은 아니에요. 자, 전방산업은요, 뭔가를 계획하고 만들고 광고하고 팔고 물류하고 이동하고 수출하고 많은 사람과 거래하는 것들을 다 전방산업이라 하고요. 후방산업은 그 전방산업에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재활, 또 치료할 수 있는 치료 기능, 그리고 어떤 휴양시설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은퇴를 했을 때 돌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후방산업에 속합니다. 후방산업에 속하는 게 좀 교육이나 치료나, 아니면 재활이나, 아니면 취미활동, 숙박, 이런 것들이 후방산업이라면 전방산업은 뭐 광고회사에 다닌다는 거야. 자동차회사나 건설회사에 다닌다는 거나, 아니면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무역의 역군으로 일한다는 거. 이건 전부 다 전방산업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양의 기운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교육사업에 종사하는 거는 참 잘 안 맞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어떤 재활이나 치료, 이런 쪽도 그건 음성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잘 안 맞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겠죠. 잘 맞는 건 나는 이 양의 기운을 이용해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이게 나한테 맞는 직업군, 즉 전방산업에 대한 나의 로망을 이 천간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얘기를 하든 얘기를 하지 않든 이런 기운이 나타납니다. 다만 운에 의해서, 대운의 변화에 의해서 이 기운이 약화될 때와 강화될 때 내가 느끼는 감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병이라는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병의 기운을 굉장히 강하게 읽으려고 합니다. 병 자체는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고 공공의 일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된 일, 공적인 일, 이런 것들이 별로 언론, 방송, 유튜버 이런 것들이 그런 일에 해당되는 거죠. 얘를 잘 쓰게 되는 거고요. 얘가 굉장히 힘을 잃게 되는 때는 그걸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일을 하려니까 자꾸 꼬여서 그 일을 못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은 운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천간을 해석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